한번 여러분도 그런 거 실험해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계시잖아요. 이 중에 마당발이 누굴까라는 거를 찾아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여자들 이름 중에 성을 빼고요. 여자들 이름만. 가장 흔한 이름, 여자 이름 100개를 적어서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요. 남자 이름도 이름만 상위. 가장 흔한 남자 이름 100개를 적어서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거를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2장씩. 그리고는 그 중에 본인이 알고 있는 이름이 있으면 표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100개 정도의 이름 안에 얼마나 많은 이름을 알고 있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마당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실험을 해보면 제가 수업 중에 그 실험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100개의 여자 이름 중에 98개의 이름을 알고 있는 남학생이 있었어요. 바람둥이. 못 쓰겠네. 바람둥이. 그 학생은 분명히 마당발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 그 똑같은 조사를 했었어요. 그거를 표시를 하라고도 하고 각 학생이 그 전화번호부 목록에 몇 명이 있는지를 적어내라고. 그 친구가 100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부 목록의 길이를 보나 방금 간단한 실험을 해서 아는 이름이 몇 개인지를 세나 정말로 우리 사회에 마당발이 있어요. 와. 왜 그런 얘기를 지금 드렸냐면 앞에서 밀그램 실험에서 편지가 전달되는 실험을 했었잖아요. 근데 막상 분석을 해보니까 편지가 굉장히 많이 보냈지만 사실 그중에 64개만 최종 수신자한테 전달이 됐는데 그 수신자의 집으로 온 편지가 24개였는데요. 그 24개의 편지 중에 한 사람을 한 이웃이 16개의 편지를 최종 전달한 거예요. 한 이웃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당발이에요. 그러네, 그러네. 그리고 오, 재밌다. 직장으로 전달된 거는 40개인데요. 그 40개가 딱 2명을 통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발이 정말로 우리 사회에 있다는 거죠. 오지랖 넓은 사람. 있네. 있어, 있어.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요. 스웨덴 사람이 한 연구인데요. 어떤 연구냐면 살면서 지금까지 그 잠자리 대상을 몇 명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분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릴게요. 이분은 살면서 지금까지 잠자리를 같이 한 상대방의 숫자가 거의 1000명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 왼쪽은 이쪽으로 가시면 1000분의 1보다도 적잖아요. 저런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회 안에서 이런 연결망을 맺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질병이 전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질병 혹은 질병이라고 할게요. 그 질병이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한 예를 들어 어떤 백신 같은 게 개발돼 있다고 치고요. 그 백신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나눠줘야 가장 효율적으로 이 전염병이 퍼지는 걸 막을 수 있을까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죠. 성병이 전염되는 구조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그 백신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저분한테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백신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네. 그 사람한테 나눠줘야 돼요. 네. 그러면 한 가지 가장 바보 같은 방법은 뭐냐면 그냥 서울역 앞에 서서 지나가고 있는 사람한테 다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인구의 예를 들어 뭐 30%한테 다 나눠줬다고 해봐요. 30%에 나눠줬다고 해봤자 그걸 받아가는 사람은 카사노바는 1000명 중에 1명밖에 없잖아요. 이쪽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차피 전염에 거의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상대방의 숫자가 한두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만 받아가는 거예요. 어허. 저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그럼 또 다른 방법이 있죠. 방송을 하는 거죠. 파트너가 100명 이상인 분들은 내일 아침 서울역 앞에 모이세요. 그런다고 갖고 나올까요, 저런 분들이? 안 돼요.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저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찾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연결망이라는 연구를 하다가 누가 아주 정말 흥미로운 방법을 제안을 해요. 뭐냐면 서울역 앞에서 마찬가지로 사람들한테 아무한테나 줘요. 단지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이 백신을 받아가신 분한테 죄송하지만 선생님이 쓰지 마시고 선생님의 파트너한테 드리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작동할까요? 그렇게 하면. 왜? 카사노바한테 그러니까 많이 모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카사노바에서 네, 왜 그렇죠? 파트너가 많은데. 네, 맞아요. 이런 쪽은 저희가 약해가지고. 이제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아, 잘하시네요. 예. 자, 카사노바한테 그 백신이 그 다음날 전달되려면 파트너가 1,000명이에요. 예. 그 중에 한 명만 받아가도 그 백신이 그 다음날에 카사노바한테 전달되죠. 왜냐하면 백신을 나눠줄 때 부탁이 직접 쓰지 마시고 파트너한테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직접 쓰지 않고 본인 파트너한테만 전달해라라고 부탁만 해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카사노바한테 백신이 전달될 수밖에 없죠. 재밌죠. 네. 그리고 별로 어려운 방법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연결 구조를 갖는지를 이용을 해서 아주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 연결망이라는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제안을 해서 제가 알기로 미국 같은 데서는 이미 그런 방법을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사실 우리 교수님께서 이 물리학을 통해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다. 이 강의를 하시는 그런 말씀하실 때 그럴까 좀 긴가민가 했는데 강의를 들어보고 나니 세상을 정말 보는 눈이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계 물리학을 잘한다면은 돗다리 깔고 점집을 해도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니 이게 물리학이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지금 애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요즘 사실 교육 문제에 대해서 예, 예. 관심이 되게 그렇지, 많거든요. 맞아요. 예. 이게 특별한 자기만의 어떤 교육관이나 기준이 있어서라기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옆집 아줌마가 어디를 보내면은 예, 뭔가 예. 어떤 경쟁의식처럼 맞아. 우리를 예, 또 예. 보내야 되겠다. 맞아요. 뭐 이렇게 예, 막 예. 보내시는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애가 5살이어가지고 이거를 사교육을 해야 되나, 놀려야 되나. 저는 사실은 그냥 좀 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주변에 그런 엄마들을 많이 보니까 이게 그쵸, 예. 생각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 교육 문제를 물리학적으로 사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좀 이렇게 잘하는 것을 알아서 찾아갈 수 있도록 둬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잠시 그렇죠? 부분은 사실 네. 그 물리학자가 답하기에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네. 근데 그런 걸 이제 경제학자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시에 합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전체는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씩 해결할 수 없어서 생기는 문제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내일부터 사교육은 하지 맙시다라고 모든 사람이 합의하면 주변에서 어디 학원이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에 일어나는 변화는 굉장히 쉬울 텐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인의 의지를 갖고 극복하기는 사실 쉽진 않죠. 근데 사실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해결책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사교육 문제가 왜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지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제가 한번 어렵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지 해결하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 그래프로 그릴 거는 이쪽이 참고로 물리학자들은 글씨를 못 써요. 가로축을 사교육비,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 그 다음에 이건 뭐 그냥 수능 점수라고 할게요. 수능 점수. 네. 사교육비가 늘어가면 수능 점수는 올라가겠죠. 예. 근데 얼마나 빨리 올라갈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사교육비로 지금 10억을 지출한다고 어이구.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 현실이 아니라. 10억을 지출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 10만 원을 늘려요. 그런다고 점수가 많이 오를까요? 별로 안 오르죠. 그런데 단 한 푼도 지출하지 않았던 부모가 10만 원어치 학습지를 사준다고 생각해봐요. 참고서로. 그러면 많이 오르겠죠. 무슨 얘기냐면 사교육비가 늘어날수록 수능 점수가 늘어나는데 사교육비가 적을 때는 굉장히 빨리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교육비가 커지면 점점 천천히 늘어나겠죠. 지금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은 이런 구조일 거예요. 뭐 한 1970년대는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 지출이 크지 않아서 그때는 다 여기 있었던 거예요. 조금만 지출해도 수능 점수가 그때는 수능은 아니었겠지만 아이의 점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데 왜 이런 구조인데도 사람들이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출할까라는 거는 이 그래프만 갖고는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쪽엔 이번에 수능 점수라고 그렸고요. 평생 수익이라고 할게요. 수익. 수능 점수가 높으면 좋은 학교 가겠죠. 좋은 학교를 가면 수입이 늘어나요. 이것도 늘어나는 함수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능 점수가 낮은 아이들은 수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다가 소위 명문대, 뭐 S대 그런 데로 가면 평생 수입은 갑자기 늘어나겠죠. 이해되세요?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거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거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능 점수를 이 영역에서 조금만 올려도 그 아이의 평생 수입이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수능 점수를 조금 올리려면 사교육비를 엄청나게 늘려야 되는 거죠. 아, 그렇네. 그래서 학생이 대학교 들어갔을 때 받았던 수능 점수가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 그 아이가 가장 좋은 대학을 가느냐, 한 우리나라의 5위권 정도의 대학을 가느냐가 그 아이의 평생 수입에 큰 차이를 만들게 되는 그런 구조가 있는 한에는 대학 입시 제도를 아무리 바꿔도 결코 해결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